네, 방금,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드링크와, 다이아몬드 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강의장에 또 이렇게 입학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가정의 홈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직접 CLC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드링크와 리더님들, 네, 환영합니다. 네, 댓글로 아마 지금 다들, 이게 오늘도 선물이 또 이렇게 유닝 스포츠를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댓글창에 뭘 한번 이렇게 남겨서 또 선물을 받아볼까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 다이아몬드 박기용 리더님이 이제 뒤에서 추첨 어플을 새로 이제 발급받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문제를 내고 답을 맞추신 분들 문제는 제가 퀴즈를 2개를 낼 거예요. 이제 강의 중간에 한 번 내고 마지막에 한 번 내어서 그걸 맞추신 분들 추첨해서 스타벅스 아아를 선물로 또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맡아 있는 이제 교육 내용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 그리고 아메이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Q&A 사례로 풀어보는 Q&A를 여러분들하고 1시간 한 20분, 25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근데 제 소개를 너무 최인환 리더님이 잘해주셔가지고 따로 더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예전에 전직으로는 이제 진주에 있는 국립경상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박사학위를 받고 시간 강사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보건대학이나 그리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제 그쪽에서 여러 전국 상법, 회사법, 기업법 이런 관련된 강의들도 한 5, 6년 정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에 있는 이제 또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도 한 4, 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문산에 있는 또 농업법인 컨설팅 회사에서도 컨설턴트로서 제가 이사로서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또 컨설팅 프로젝트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메이 사업하고 이제 지금이 강의장에 있는 알파 에듀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지정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교육이나 여러 법적인 교육 그리고 직원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직무교육을 저희 온라인으로 다 통해서 오늘 한번 라이브 방송처럼 온라인으로 전국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교육기관의 원장을 또 맡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어떤 소개에 이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루어야 될 목차를 몇 가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주제를 정해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왜 준비해야 하는가? 왜 준비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많은데 그 중에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만큼 어떤 조건으로 잘 갖춰져 있는가? 왜 아메이 사업인가? 라고 하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는 아메이 사업은 어떤 의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 제가 아메이 사업은 2009년 6월 달에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CLC를 처음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한 11년 전 얘기네요.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CLC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게 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는 아메이 사업을 막 이렇게 열심히 지금처럼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알고 있던 아메이와 또 이게 스폰서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아메이 그리고 강의나 학습을 통해서 OM을 통해 들었던 아메이가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볼까? 어떤 일이지? 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어떤 입문하는 마음으로 느낌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을 저도 11년 전에 이렇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궁금증들이 해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11년 동안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해 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풀려졌던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들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왜 준비해야 되는가. 뭔가 이제 여기 앉아 계시거나 이제 집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가 이런 코로나 시기 때 뭔가 다른 대안이 없나? 뭔가 준비는 해야 되는데 분명히 또 10년, 20년 뒤에 또 다른 뭔가 이슈들이 많이 생길 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뭔가 준비가 필요 없는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준비의 필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기술의 발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미래의 트렌드도 그렇고 가장
주어져 있으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변화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고 앞으로 변화되는 일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과학적인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얘기 들었던 게 자율주행 자동차, 즉 스마트카라고 하는 거. 내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5G를 넘어서 6G라든지 이런 것 어떤 GP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모든 센서들이 다 인식을 해서 주행하는 꿈의 차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율주행차도 점점 이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집 앞에 자동차로 이렇게 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드론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번에 이제 택배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대면이 깊이가 되다 보니까 드론을 날려서 뭔가 물건을 배달하고 그리고 또 드론을 날려서 산을 이렇게 산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들도 드론이 떠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또 이제 드론이 떠서 때로는 바다를 통해서 오염 정도라든지 또는 양식장에 도둑이 들었는지 누가 또 훔쳐가진 않는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예전에는 배를 타고 나가서 직접 했던 일들이 드론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영화라든 여러 분야의 촬영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뭐 지금 보편에 대해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제초제를 농약을 이런 어떤 드론을 통해서 살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갈수록 많이 과학이 진보되고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인력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생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3D 프린트라든지 VR이나 AR이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실제로 이제 지금은 단순하게 인공지능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있는 스피커들 많죠. 저희 집에도 한 애가 살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댁에는 없습니까?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애 이름이 뭘까요? 이거는 퀴즈는 아닙니다. 네.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애 이름은 인공지능 이름은 아리아예요. 아리아. 그러면 아리아 오늘 날씨가 어때? 이러면 이제 아리아가 뭐 날씨에 대해서 진주 날씨는 오늘은 흐리고 비가 어떻게 옵니다. 이렇게 이제 아리아가 설명을 해주죠. 아리아 우리 공주가 안 일어나는데 시원하게 깨울 수 있는 노래 신나는 노래 좀 틀어줘. 이러면 이제 그 아리아가 듣고 있다가 신나는 노래를 틀어주죠.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무드등을 켜놨는데 아리아 무드등 꺼줘? 이러면 이제 무드등을 다 켜고 제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꺼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걔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음성으로 인식하면 내 말만 녹음을 듣고 그에 대한 대답을 전달해 주지만 앞으로는 거기서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탁 뜨면 어때요?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 같은 애가 탁 나와가지고 뭔가 진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부분들도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선생님을 대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뭐 회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지금 거의 뭐 재테크도 많이 하고 있지만 회의도 전부 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 다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과학 기술들이 점차 조금씩 발달하는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하고 있는 직업하고 이런 발전된 기술하고는 상호 작용을 해서 내 하는 일이 더 좋아질 거냐, 경제적으로 나에게 보다 더 많은 매출이나 수입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정말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인공지능, 특히 인공지능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대체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되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1에서 2% 정도가 남을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99%, 98% 정도 내가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대체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당장 내년, 후내년이 아니라 5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5년, 20년 안에도 거의 대부분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걸 했을 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인간 고유의 활동을 통해서, 즉 독서라든지 사색이라든지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즉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에 우리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거,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에 말하고 있는 평생 학습, 평생 교육처럼 사회에 변화되는 어떤 기술들을 내가 따라가고
공부하고 독서를 하고 또 이제 내가 사색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AI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교육을 쉬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1에서 2%를 차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세상에 내가 좋은 기기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안락함에 안주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대체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년 뒤에 당신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에게 어떤 일을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반대로 오히려 인공지능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라고 하면 그 일을 내가 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분류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켄쇼라고 하는 하나의 인공지능, 왓슨이 만들어 놓이는 하나의 켄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는 되냐면 인공지능이 만드는 켄쇼는 월스트리트 골드만삭스사에서 입사를 했는데, 트레이드 598명이 하던 일을 전부 다 그만두고 회사에서 해고 처리가 되었다. 왜 해고가 되었냐라고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한 달 정도 이 트레이더, 인공지능 트레이더가 처리해야 될 일을, 트레이더 몇 명이 600명이 처리해야 될 일을 한 달 동안 인공지능은 몇 시간만 해버렸다고요? 화면에 나오죠. 몇 시간만 해버렸죠? 3시간 20분 만에 다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죠. 인공지능 켄쇼라고 하는 한 대가. 그러면 나머지 598명은 집으로 가세요라고 되더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할 필요가 고용주 입장에서는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권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금융계, 또 다르게는 여러 분야의 인공지능이 많이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점차 우리가 말하는 고연봉을 받는 지식 근로자들이 점차 문제가 되어서 회고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인공지능이 켄쇼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적용되는, 골드만삭스의 정권 트레이더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적용된 예가 있더라. 우리나라도 같은 병원에 이런 인공지능 의사가 작년에 도입되어 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실제로 8,500개 의료기관의 의료 정보를 이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의사가 120만 편의 의학 논문, 그리고 400만 건의 제약 특허, 그리고 1억 명의 환자 정보, 2억 명의 생체 정보, 300억 장의 의료 이미지 파일, 우리가 말하는 엑스라이, MRI 이런 어떤 파일들을 인공지능 왓슨 한 대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 많은 자료를 의사들이 머릿속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담는다라는 거죠.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어제 들었던 것도 까먹는데 저 많은 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문제는 이 인공지능 왓슨,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번 학습한 것을 절대 잊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한참 생각해 봐야 되고, 어제 저녁에 누굴 만났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한 번 기억을 하면 잊지도 않는다. 그래서 한 번 공부한 의학 정보를 불러내는데도 몇 초 걸린다? 0.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왓슨에게 어떤 환자의 병명을 집어넣고 이 환자에 맞는 의학 처방전으로 어떤 약을 처방하는 게 좋겠어? 라고 물어보고 답을 불러드리는데 0.1초밖에 걸리죠. 더 중요한 거는 의학 정보가, 기술이, 약품 자료들이, 제약 특허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 건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은 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학회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새로 논문도 읽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면 그 의사들도 도태되어 버릴 건데, 얘는 그 전 세계에 있는 의학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데이터를 다 수집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만 모아놓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정렬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의학 정보를 물어보면 대답까지 해주는 이런 왓슨이 우리나라로 많은 부분으로 진출이 되어 있다. 전 세계에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의사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국공의학 전문대학원 설립 때문에 많은 이슈들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뭐 시험을 치는 의학과대 학생들은 시험을 치지 않겠다고 시험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국가에서 2주 연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지금의 문제지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런 어떤 의사들의 어떤 위치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하고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왓슨 의사 선생님에게 오히려 진료를 받겠다. 사람은 못 믿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진율이 높기 때문에. 왜 그런지도 다음에 데이터가 나와요. 보시면 인간 의사들의 암 진단 정확도는 80% 수준인데, 왓슨은 방광암에 대해서는 91%, 췌장암에 대해서는 94%, 대장암 98%, 자궁경부암 몇 프로,
폐암에 대해서 의사는 50%에 불과하나 왓슨은 90%의 정확도를 가진다. 과연 인간 의사를 믿겠느냐, 왓슨 의사를 믿겠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인공지능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한 환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예전에는 뭐 서울대학병원이나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이나 여러 어떤 유명한 병원들도 많지만 인공지능 의사를 도입한 곳에 오히려 환자들이 가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으려고 옮겨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의료계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 변호사, 판사도 마찬가지다. 리걸 테크라고 하는 의료 기술인데, 이게 법률 기술인데, 여기 보니까 미국 에릭 스미스라고 하는 총격 사건에 휩싸였는데, 미국에 있는 에릭 스미스는 인공지능 판사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서 나는 사람에게 판결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징역 6년을 선고받는다. 이거 부당하다.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항소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기각했다. 즉 인공지능 판사가 내린 6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조만간에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한국 대법원에서도 2020년 올해까지 개인 회생 파산 재판에 인공지능 판사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기사도 있고, 로스는 IBM이 만든 최고의 인공지능 변호사다. 2016년도에 100년 역사의 베이크 앤드 호스테틀러라고 하는 로펌의 입사를 로스가 했는데, 이 로스는 미국이 독립한 1776년부터 현재까지, 즉 243년 동안 미국에서 생성한 모든 법률 문서를 저장하고 그 문서를 1초에 10억 장씩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례법주의다. 대륙법 계통이 아니라서 우리는 이걸 판례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판례법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학을 전공했잖아요. 그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우선이다라는 거죠. 즉 그 말은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이 사건과 관련했던 또 다른 판결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참고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판례를 참고해서 이로 봤던 어떤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이걸 판례법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 따라서 미국에 있는 판사들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법률적인 규정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내렸던 243년 동안의 판례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판례를 판사들은 기억을 못하는데 누구는 다 기억하고 있더라? 여기 나와 있는 로스라고 하는 얘는 10억 장의 데이터를 1초 만에 다 불러내서 읽어내서 검토해서 딱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플들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 내가 일어나고 있는 형사사고,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이혼 사례들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 관계, 즉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사회적 법률적인 문제는 나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케이스는 기존의 판례나 기존의 판사들이 내렸던 판결문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이 사건에서는 이런 결론으로 판례가 나왔으니까 참고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한참 대학에서 논문을 쓰고 할 때는 예전에는 일일이 뭡니까? 그런 어떤 판례나 판례집을 찾아서 문제를 조회가 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인터넷 들어가면 판례 정보들 데이터가 다 있어가지고 사건과 관련된 단어만 집어넣으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판결했던 모든 사건들을 동시에 다 열람이 가능하고 그걸 이제 참고를 해서 논문을 쓰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게 다 정리까지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어떤 변호사, 판사들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이런 어떤 부분들로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어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자,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과거에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뀔 때 공장이 대량 생산화 체계가 되고 자동화 기계가 들어오면서 실제로 많이 해고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말하는 블루칼라들이었다는 거죠. 블루칼라들이 기계 자동화가 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해고가 일어났더라. 이게 이제 산업혁명 시절에 일어났던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나름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뭘로 대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기계가 아니라 인공지능 AI로 대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해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아까 제가 골드만삭스에서도 켄쇼라고 하는 애가 입사됨으로 인해서 598명이 한 번에 이렇게 해고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강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잘 나가는 트레이더, 연봉이 고액받는 트레이더들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모든 회사들의 기업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그들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 맞는 투자 정보들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조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필요 없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런 전문직도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식교육의 성자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직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직업들이 AI로 대체되는데 2025년, 좀 5년 정도 남았죠. 전문직이 대체되는 일들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45년부터는 전문직의 80%에서 90%가 얼마 남았죠? 25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25년 뒤에 과연 나는 몇 살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제가 이제 73년생이니까 25년 뒤를 계산해 보면 7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미 직업으로부터 은퇴되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일에 직접 관련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의 자녀들일 거라는 거죠. 실제로 25년 뒤에 저의 자녀들은 40대나 30대가 될 건데 만약에 지금 준비하는 일이 이런 전문직에 대체될 일에 내가 전공하고 있다면 가장으로서 한참 아이들은 클 건데 어떻게 됩니까? 해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나만 보는 관점이 아니라 나 이후에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많은 논문이나 많은 책에서 신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쇼크를,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준비한 사람은 생존을 넘어 성공과 번영의 길로 나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이렇게 에이트라는 책을 읽어보고 또 저의 강의를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 단어 나름 익숙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프레카리아트가 뭐냐면 이게 보면 불안정한 노동 경험으로 2017년도에 3년 전에 서울대 공과대학의 유기윤 교수님이 미래 도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거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90년 앞으로 70년 뒤에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 직업을 대체한 결과 99.997%가 프레카리아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프레카리아트는 여기 보면 0.001%가 플랫폼을 소유한 IT 공룡기업, 플랫폼 스타가 0.00이 99.997%는 일반 시민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프레카리아트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70년 뒤에는 이게 먼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2020년 전에 살고 있잖아요. 70년 전에는 몇 년도였을까요? 1950년 6.25가 일어난 때라는 거죠. 6.25가 일어난 그 해에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스마트폰이 있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화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6.25 때 태어나신 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우리는 지금 그냥 아예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70년 뒤에 우리가 앞으로 1950년대부터 2020년까지 살아온 70년하고 앞으로 70년은 기술이 발달되어 오는 과정에 있었던 70년하고 이미 많은 기술이 발전된 상태에서 나아가는 어떤 70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70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이와 같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내 대에서 끝나는 문제. 나는 70년 뒤에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니까 나는 걱정 없어라고 마음을 내려놓을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런 상황에 조상을 원망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프레카리아트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꿈과 열정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고통을 받는다.
이게 이제 프리카리아트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세 가지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항상 저 세 가지로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조금 전에 이런 어떤 기술들이 발전이 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직업들, 내가 하고 있는 경제적인 수단에 문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더 큰 문제는 두 번째 문제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수명은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나 생각해보면 항상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내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죠. 저희들 어릴 때, 즉 20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부모님들이 60회 회갑잔치를 하고 8순회, 7순회 잔치를 크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6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주변에?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아이고 그냥 뭐 그냥 고기 좀 구워 먹고 그런 거다. 8순이 되어도 그냥 가족들끼리 모이거나 아니면 친구들 정도 모아서 식사 한번 나누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에 한번 가보시라고 부모님을 모셔서 여행을 이렇게 안내드리는 정도더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한 20대, 30대 때 저희 외할머니가 구순이었었거든요. 동방호 진주에서 제일 크죠. 동방호텔에 전부 다 초대해서 선물 돌리고 식구들 온 가족들 다 초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는 근데 8순, 뭐 이렇게 7순에 크게 이렇게 잔치를 하지 않는다. 물론 코로나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렇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살게 돼요. 예전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빨리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잔치라도 열어서 그분의 생명에 대해서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쯤 되면 돌아가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5년, 10년 뒤를 더 사시니까. 자, 그런데 지금이 그렇다라고 친다면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되어 있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해요. 200살까지. 200살까지도 산대. 그럼 저도 이제 뭐 한 1년 좀 지나고 나면 1년 3개월 지나면 50인데 뭐 아직 반의 반도 안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인생 다 산 것처럼 낙담하거나 뭘 내가 도전하지 않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150년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아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100살까지 살아도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과학기술이 더 발전이 되어서, 의학기술이 더 발전이 되어서 더 오래 살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가 더 심각한 문제냐? 이 문제다라는 거죠. 기술의 발달과 수명 연장에 대해서 과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 그래서 고용이 불안하고 퇴직이 되고 은퇴가 될 건데, 그러면서 무병장수 시대가 열릴 건데 나에게 평생 소득원이 있느냐는 겁니다. 평생 소득원. 즉 노동 수입으로 끝나는 수입이 아니라 나는 은퇴가 되었지만 연금 같은 소득이 내 라이프 스타일을,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평생의 소득원이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만들고 있느냐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속적 소득원을 우리는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은 지금까지 발전하고 발달해왔던 기술보다 앞으로 훨씬 더 빠르게 기술이 더 발달할 것이고, 그 기술의 발달에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은, 내가 하고 있는 경제적인 수단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따라가지 못했을 때 나는 고용의 불안을 느낄 것이고, 내가 자영업을 했을 때도 그 자영업의 매출에 불안함을 가져올 것인데, 문제는 은퇴 이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산다면 그 소득원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소득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느 소득원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사분면, 이렇게 선을 십자가형으로 그어놓고 사분면을 그어놓고 이쪽으로 오면 이제 시간이 많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돈이 많다. 이렇게 이제
지배하는 사고면도 있고, 여기는 수단을 놓고 왼쪽에는 노동 수입이고 오른쪽에는 자산 소득을 만든 사람이다. 이 표는 노동 수입과 즉 임시 소득과 자산 소득, 인세 소득에 대한 분류를 해놓은 것이다. 왼쪽에 있는 분들은 노동 수입이다. 노동 수입이라는 게 가치가 없거나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다. 즉 노동 수입이라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시간을 투자해서 돈으로 바꾸는, 대체하는 일을 하는 일을 우리는 노동 수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은 99%가 다 무슨 소득이다? 노동 소득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직장을 출근하지 않아요. 그러면 월급이 나오죠.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가게 문을 열지 않아. 그러면 매출을 일으킬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일들은 대부분의 주변에서 하고 있는 노동 수입이라는 거죠. 노동 수입은 장점은 뭐죠? 수입이 빨리 만들어진다. 즉 내가 일용직의 일을 하게 되면 오늘 일하면 오늘 말이 나오겠죠. 월급직의 일을 하면 한 달 일하면 그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오겠죠. 이와 같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돈을 지급하는 시기가 빠르다라는 게 장점이다라는 거죠. 단점은 뭐겠죠? 노동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노동을 할 수 없는, 즉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없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 수입은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거죠.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영업을 폐업해버리는 순간 제로가 돼버린다. 그게 이제 노동 수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수입이 늘어가는 이 사업가 영역과 투자가의 영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긴 하는데 일정 시간 들어가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결과물,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결과물을 다르게 우리는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걸 자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자산이 운용이 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물이 운용됨으로 인해서 나에게 소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노동 수입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상가에서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받는 원래 있는 상가 소득, 월세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상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하나의 결과물, 자산이 되고 시스템이 되는 거고, 누군가가 여기 와서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기만 하면 나에게 월세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가 건물은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이런 경우는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게 운용만 되면 나에게 소득원이 발생이 되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자산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왜 이런 노동 수입처럼 보이는 이 일이 왜 끊임없이 우리는 인세 타입의 자산 소득이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과연 이런 어떤 꾸준한 자산 소득, 지속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기술이 발달이 되고 수명이 연장되는 것에 준비하는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물건을 파는 건가,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에서 소득을 일으키기 위해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끊임없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일인가, 이런 어떤 의구심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전에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빼고 제외시키고 유통 마진을 줄여서, 즉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모든 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의 수입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해서 돌려주는 시스템을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물건을 판다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간에 가져가는 유통업자들의, 광고업자들의 유통 마진을 어떻게 해가지고 세이브, 유통 마진을 기금으로 만들어놔서 우리나라는 광고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35%, 이 35%를 회사가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해버림으로 인해서 중간이 생략돼 버렸다는 거죠.
중간이 생략돼 버려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35%를 회원이 소비자에게 그가 광고하고 유통에 차지한 비율만큼을 환원해주는 캐시백의 형태로 돌려주는 시스템. 이건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조금 더 풀어서 보면 뭐냐? 그걸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이 얘기다라는 거죠. 아메이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체인지다. 브랜드 체인지. 즉 기존의 유통 마진을 내가 지불을 하고 대형 마트나 또는 홈쇼핑이나 또는 내 휴대폰,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어플을 통해서 중간 유통 마진을 주고 내가 물건을 샀던 그런 소비자였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 유통 마진을 어떻게 기금으로 세이브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메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직접 거래 방식으로 내가 회원이 되어서 주문하는 브랜드 체인지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내가 마트에 가서 일반적인 마트에 가서 사는 걸 아메이 마트로 바꾸는 일.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소비자가 되면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내 가게에서 내가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가게에서 내가 샀다. 나의 소비가 곧 나의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프로슈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프로슈머다. 그래서 프로슈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프로듀스라고 하는 생산자와 컨슈머라고 하는 소비자의 합성어다. 즉 컨슈머라는 소비자가 기존에는 소비자 역할만 했는데 생산자가 하는 즉 프로듀스가 하는 역할에 참여가 되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즉 소비자가 생산의 주체가 되는 고객 중심의 시대가 열려서 이를 합리적인 소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시 풀었으면 아마추어 소비자들, 프로 소비자가 아니라 아마추어 소비자들은 분산 소비를 해왔다는 거죠. 즉 여기 있는 다양한 마트들에 가서 내가 어떻게 물건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그 소비는 뭘로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지출로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내가 월급을 통해서 자영업을 통해서 수입이라는 걸 벌어서 생필품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지출로 끝나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프로 소비자들은 이를 분산 소비하지 않고 집중 소비, 즉 브랜드 체인지, 뭘로 아메이라는 회사를 통한 제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공동 구매, 집중 소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소비가 지출이면서 지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가입한 마트, 내가 가입한 회원으로 가입한 내 마트에서 물건을 사므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했다는 거죠.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소득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우리를 프로슈머다, 생산의 주체가 된 소비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본질이다라는 거죠.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고 거기에 따른 마진을 돌려받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마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이지만 생산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도 나에게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도 그가 가입한 회원 번호와 비밀번호를 넣고 그가 가입한 어플에 뭐 채널로 들어가서 쇼핑 채널로 들어가서 아메이시 어플로 들어가서 그도 필요한 물건을 사게 되면 공동구매 나의 매출로 다 잡아주어서 나에게는 소득원이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다. 정보를 우리는 정확하게 소비자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발전이 되었냐, 이 부분 아메이 역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예전에는 실제로 주변에 이런 과거의 역사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아메이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1991년 5월달에 오픈이 됐다는 거죠. 1991년 5월달에 오픈이 되어서 1세대 아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제품이 5가지였다는 거죠. 제품 5가지를 가지고 1000만 점이라고 하는 1000만 매출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1000만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방문 판매 방식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아는 분들, 지인분들한테 물건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때는 방문 판매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제품 5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 아메 사업을 했던 분들은 전부 다 아메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파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업을 이때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물건이 조금 더 늘어서 50가지 정도 되었을 때 10명이 각자 100만 원어치를 소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소비가 되고 일부는 판매할 수밖에 없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10명이 100명에게 물건 100만 원씩 물건을 파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때도 판매 방식을 띄고 있었다는 거죠. 즉 이때까지도 98년, 99년 이때까지도 판매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던 사업을 하시던 분들도 그때는 뭐도 없었냐면 택배도 되지 않고 신용카드도 잘 정착이 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택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웃집에서 치약을 달라고 하면 치약을 바로 줄 수 없으니까 내 가정에 300만 원, 500만 원씩 미리 물건을 화물로 시켜서 화물로 우리 집으로 찾아놨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판매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걸 다 전달 못한 사람들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지금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도에 스마트폰 어플이 깔리면서 9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스마트폰 어플이 깔리면서 각자가 여기 나와 있는 2,000가지 이상의 제품을 100명이 10만 원씩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을 각자 소비 환불 인해서 1,000만 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만들어지면 우리 가정에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캐시백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선진국형 지금 우리가 현 주소가 되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가까운 프로쇼 마케팅을 지금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배워서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미를 파는 게 아니고 내가 회원 가입하고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 방식만 봐왔던 분들은 그래도 파는 거라고 그리고 하다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다 망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은 오전에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주문하는 그들도 각자의 PC에서 각자의 어플에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망할 이유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100일 안에 90일이니까 90일 안에 반 이상만 남아있으면 내가 샀던 물건을 반품하게 되면 샀던 금액으로 환불도 되기 때문에 망할 이유가 없는데 예전에 자기 이모, 부모가, 동생이, 조카가 이때 당시 했던 아멘을 보고 하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옛날 얘기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조건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조건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주변에 보면 약 한 2,000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죠. 2,000가지 정도. 2,000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에 맞아야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중에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성공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 퀴즈로 스타벅스 커피 준다 그래 서버 준다했는데 왜 지금까지 퀴즈가 안 나가지고 아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깜짝 퀴즈 나갑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1분부터 몇 분 안에 1분부터 3분 안에 안 돼요. 이랬는데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플을 깔았기 때문에 1분부터 몇 분까지 되든 상관없이 무작위로 번호 추첨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 한 분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 리더님 준비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아메 회사의 창업 이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메 회사 창업 이념 4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나갔고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죠. 뭐죠? 직업 제품이 생필품입니다. 그냥 1번만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두 번째는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것.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것. 즉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업의 근간은 소비다라는 거죠. 소비를 한다는 얘기는 제품을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계속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아미 사업을 한다라고 10년을 한다 하더라도
좋지 않는 치약을 11년 동안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1959년도에 시작했는데 60년 동안 좋지 않은 제품을 60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쓴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필품이면서 그 제품의 품질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는 100% 소비자 만족 보장 제도가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제조와 판매가 같은 회사, 일치가 돼야 된다. 어떤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회사들은 제조는 OEM으로 전부 다 맡겨놓고 유통 판매만 하는 회사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유통 판매만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회원을 10,000명을, 100,000명을, 100,000명을 만들어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조회사가 나는 당신들에게 더 이상 물건을 줄 수가 없어. 내가 파는 것보다 당신들에게 주는 마진이 너무 부족하니까 마진을 더 올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못 주겠다. 라고 태클을 걸면 어떻게 되겠죠? 판매되는 물건이 없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소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 제조와 판매가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 다섯 번째는 회사의 역사와 공인된 신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수입이 아니라 우리는 자산 인쇄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문제는 회사의 역사성과 신뢰도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내가 연봉으로 10억도 벌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데 이 10억 버는 네트워크 자산을 만들어 놨는데 연봉을 1억 버는 네트워크 자산을 만들어 놨는데 10년 뒤에 회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내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 되어버리지 그것이 자산 소득이라고 할 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는 새로 만들어진 회사가 수익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발도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장의 수익이 얼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회사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상속까지 늘린다면 50년 뒤, 100년 뒤에도 존속할 회사인지를 따져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현재도 성공의 기회가 있는가? 즉 우리가 마찬가 이제 끝났는가? 앞으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가? 계속해서 성공자가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는 충성 고객이 형성되어 있느냐? 환경 친화적 제품이냐? 시대의 변화가 사업의 시너지를 주고 있느냐? 성공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 이런 어떤 얘기들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는 반드시 조건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0가지에 어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것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 회사는 소개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정의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름, 제품, 건물, 기업가들의 발자취, 이 모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기업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50년 전 어린 시절 친구였던 제이 벤 엔델과 리치 티보스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명석하고 의욕있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며 매사에 열정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을 지원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설립했습니다. 아메이는 나이, 학벌, 인종, 종교,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사업자가 60여 개 언어로 아메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ABM은 시간적 자유, 재정적인 독립 또는 가치 실현과 같은 자신이 생각한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아메이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 또는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선 멘토와의 무료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ABO는 아메이가 100% 제품 만족을 보장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명실상부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습니다. 아메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 판매 1위에 빛나는 뉴트리라이트입니다. 1934년 창립 이래 식물 영양소 기반의 제품을 선보인 뉴트리라이트는 인증된 자체 농장에서 식물 원료를 경작해 식물 영양소를 추출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모두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아메이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아티스트는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가장 높은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아티스트 제품은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건강한 매력을 선사하며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아메이의 최첨단 기술로 개발된 이 스프레이는 세계 방문 판매 1위의 프리미엄 정수기 브랜드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물을 공급합니다. 세계 방문 판매 1위의 앤모스피어 역시 깨끗한 공기를 책임집니다. 아메이가 선보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는 과학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메이는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약 700개의 특허를 출원 중이며 900여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가가 새롭고 혁신적이며 차별화된 제품을 연구 개발해 A기업의 제품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아메이는 우수한 브랜드 및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글로벌 제조시설과 물류센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전세계 600여 곳에서 ABO 활동을 지원합니다. 연간 매출의 110억 달러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언제나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미시건의 소도시에서 세계 곳곳의 가정과 카페에 이르기까지 아메이는 삶의 작은 변화와 여유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그들을 지원합니다. 뛰어난 브랜드와 제품,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신념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회사를 정의하며 그것이 곧 아메이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메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습니다. 네. 네, 보셨던 것처럼 아메이 회사 화면으로 보시니까 설명이 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알아듣고 나서 어느 정도 음원도 듣고 스폰서님이 주는 음원도 듣고 그리고 스폰서님들이 주는 책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호기심이 사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아메이는 기존에는 뭐 파는 것 같고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 일 같고 이러다가 막상 이걸 내가 음원도 들어보고 이런 강의도 들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저도 초기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알고 있는 고등학교 선배님 3층에 있는 제 회사 바로 옆에서 그 양파업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한테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가서 선배님 아메이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다라는 말 한마디 딱 했거든요. 2시간을 그냥 2시간은 좀 너무 오버했나? 1시간 반 정도를 왜 아메이를 하면 안 되는지를 그때 형수랑 형 두 분이서 막 1시간 반을 막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메이를 알아보고 있다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면 안 되는지 1시간 반을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침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뭘 잘 듣고 있었어요. 음원을 잘 듣고 있었는데 어느 음원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기 장모님이 아메이를 너무 싫어하셔서 이제 김서방이죠. 김서방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 김서방 아메이를 그런 건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길래 본인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서 어머니 뭐냐면 우리 장모님은 아메이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알았다고만 이야기한 거지. 그 알았다라는 게 난 아메이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어머님이 아메이를 싫어한다라는 건 네 알겠습니다라고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얼마나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하고 그냥 오고 나서 계속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게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어줍지 않게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분하고 형님 그게 아는 게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서로 논쟁이 돼버리면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할 수 있는데 그냥 깨끗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냥 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 초기에는 내가 조금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기존의 정보가 오류가 있다라는 걸 내가 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이제 그걸 강요를 하다 보면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상대방들이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아메 제품을 써봤구나 이런 어떤 정보만 내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 대항해서 내가 뭔가 얘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처음에 초기에 저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아메이 사업이 이상적인가 이것도 몇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없이 경험 없이 할 수 있다. 즉 아메이 사업은 매장을 차리는 점포를 내는 일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그냥 어플을 하나 다운받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회원 가입하셨습니까? 선생님 회원 가입하셨습니까? 혹시 돈 내고 하셨습니까? 돈 안 내셨죠? 자본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돈 하나 낸 게 없는데 내 스마트폰에 30급짜리 매장이 하나 내 폰에 탁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순간 나는 전국에 있는 택배 시스템 회사 제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6만 원 이상이면 공짜로 다 보낼 수도 있고 그들의 결제 방식으로 그들의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자본 없이 경험 없이 30억 가치가 있는 어플 하나를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해도 그렇게 만들 자신이 없는데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생필품 소비 어플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서 그래서 자본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족 사업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대로 하면 된다. 네 번째는 특혜가 없는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다. 다섯 번째는 상속까지 되는 사업이다. 전 이거 보고 사실은 초기 때 나는 받은 건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상속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자생력은 좋은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조금만 그때 이렇게 부모님이 유학을 좀 갔다 온다. 그래서 박사과정 끝나고 유학을 미국을 가든 독일을 가든 어디든 가서 한 3년 공부 좀 하고 와. 이렇게 했었으면 모르겠어요. 또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 지금도 교수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뭔가 상속되는 자산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사고, 어쩔 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고에 대한 보장도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행이라든지 국제사업, 그리고 인정과 보상도 잘 주어지고 있느냐. 여덟 번째는 추가 소득에서 최고의 소득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홉 번째는 부업으로 시작해서 평생 할 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열 번째는 아메이는 초인류 기업이냐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서 내가 글로벌 기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시스템과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과학 기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체제, 그 위기 극복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초인류 기업이 아닐 때는 조그마한 위기가 왔을 때 물류 시스템에 장애가 온다든지 생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어떤 일들이 생겨버리면 갑작스럽게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장문을 닫아버리는 일들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초인류 기업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신용도가 신뢰도가 높은 기업은 그럴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메이가 60년이 되었고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위기들을 다 극복할 정도의 큰 회사로 성장이 되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보장되는 이상적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이들 이제 여러분들 달려오셨는데 마지막 주제는 제가 이제 그러면 당신은 아메이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궁극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뭔가? 당신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아메이를 하는가? 어떤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나의 아메이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행복이다라는 거죠. 행복. 제가 하는 아메이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때 당시에서도 행복했지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행복했을 때 내 인생은 전체적으로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 10년 뒤, 20년 뒤에 뭔가 불안하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경제적인 내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면 너무 힘들어지면 인생 전체가 더 힘들 수도 있다. 매번 가구만 해상하고 옛날에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 잘 나갔는데 친구들 만나면 그때 잘 나갔는데 이런 이야기하면서 밥은 살 수 없는 매번 또 얻어먹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인생 전체가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5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즉 내가 눈을 감을 때도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최인철 교수님이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 중에서 행복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약 한 40몇 분 동안 강연을 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행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결론을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안면은 왜 한다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떨 때 행복한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걸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상 지금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이 나중에 저장도 되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지금은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영양소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 몸을 구성할 때, 인체를 구성할 때, 몸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영양소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3대 영양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인철 교수님은 몸을 구성하는 이와 같은 3대 영양소, 탄단지가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 몸이 아닌 마음, 영혼을 구성하는 3대 영양소도 있다. 그 3대 영양소가 뭐냐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바로 나와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자유, 유능, 관계 이 세 가지가 영혼을 구성하는 행복하기 위한 영혼을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영혼의 핵심 에너지 첫 번째 자유라는 거다. 자유. 우리가 어떨 때 불행하냐라고 느끼냐면 자유롭지 못할 때, 즉 뭔가에 떠닥되어 있고 누군가로부터 통제받을 때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그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그 감정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자유가 들어가 있죠, 그죠? 바로 그 자유. 그래서 앞서 제가 문제를 냈었죠. 문제, 그죠? 우리 아메리카의 창업이념 4가지를 쓰십시오라고 댓글에 달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다셨을 거예요. 우리 교훈님 다 추천했습니까? 당첨자 25번 진혜인이 축하드립니다. 25번 진혜인이님이 당첨되셨다 그러네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유다라는 거죠. 자유로울 때 우리는 영혼이 자유로울 때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자, 그래서 자유가 아닌 억압과 통제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느낀다. 그래서 자유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양소, 영혼의 영양소 뭐죠? 유능이라고 하는 거다. 유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 저 사람 참 똑똑하다.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있다라고 느낄 때, 유능하다라고 느낄 때 사람은 행복하다. 즉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참 잘 처리했다. 그래서 야, 너 생각보다 일을 잘하네? 라고 인정받을 때 성취감, 행복하다라고 느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능이 두 번째 영양소, 영혼의 영양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것처럼 성과가 난다 또는 내가 잘한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이 주는 성취감이 주는 유능감이야말로 행복의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사업을 할 때도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될 때 와, 나 유능하다. 나 아는 사람 잘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에너지, 그것은 유능함을 인정받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래서 최인철 교수님은 이런 행복에 영향을 주는 어떤 유능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이 그릿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세운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우리는 그릿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 이걸 그릿을 풀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패기다 또는 뚝심이다 또는 집념이다 또는 기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때로는 꾸준한 열정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그릿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릿이 사실은 또 하나의 행복을 주는 유능함을 인정해주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치열하게 몇 년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관심을 갖고 그리고 추구하는 그 매일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한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도전하지도 않고 목표도 없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또 오늘이 어제와 같고 이런 분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듯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본능적으로 동물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집에서 애녀들과 같이 그냥 어제 오늘이 똑같이 돌아가는 길을 가지고 우리는 와, 내 일상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지만 몇 년 동안에 해야 될 어떤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구해 나가고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살아있음의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꿈과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자유와 유능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거 강의 때 내가 이야기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유와 유능 속에서 이 두 가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유능함은 이 꿈과 목표를 꾸준하게 성취해 나가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 꿈과 목표가 자유롭게 형성된 나의 꿈과 목표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억압과 통제를 통한 스폰서를 통한 또는 주변의 가족들을 통한 또는 내가 만들어낸 억지적인 어떤 그런 관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목표와 꿈이란다면 실제로 그것이 유능함까지 간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능함을 가지고 뭔가 그릿이라고 하는 열정적인 어떤 끈기를 가지고 꾸준한 목표를 추진해 간다 하더라도 그 꾸준하게 추구해가는 그 목표와 꿈이 자유롭게 만들어진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난 나의 목표와 꿈이어야만이 그게 행복한 거지. 뭔가 집단에 의한 내가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집단으로부터 받는 내가 유능하지 못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초라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스트레스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라면 오히려 불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그릿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건이 그 꿈과 목표, 몇 년간의 주관 목표는 내가 만든 자유롭게 만든 나의 꿈과 목표여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혼의 영양소의 마지막 세 번째 관계를 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낀다. 자,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행복은 실제로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에너지가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최인철 교수님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우울하고 불행하고 싶다면 10분 내에 우울하고 불행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요. 내가 불행하고 뭔가 기분이 우울하고 기분이 막 더럽고 막 이렇게 되고 싶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10분 내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옆에 사람 앞에 딱 같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로부터 막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뭐 그놈이 어쩌고 저쩌고 막 듣다 보면 조금 전까지 나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전염이 되어서 나도 갑자기 오늘 했던 일들이 잊고 있었던 짜증나는 붕괴했던 일들이 막 같이 오면서 막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분명히 밥 먹으러 같이 커피 한잔 하러 올 때까지만 해도 친구야 밥 먹자 이러고 왔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남편하고 싸워서 기분이 다운돼가 있는 거지. 막 남편 욕을 해. 그럼 나는 남편 내 어젯밤 있었던 일이 갑자기 나는 용서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같이 막 붕괴하고 막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불행하고 싶다면 불행한 사람 속에 같이 있고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행복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좋은 인간관계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의 에너지가 된다. 자, 그래서 행복해지기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와 만나는 거다?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해결연도가 이제 2020년 9월달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파트너를 자주 만나는 게 꿈과 목표를 달성할까요? 스폰서님을 만나는 게 꿈과 목표를 달성할까요? 스폰서님을 자주 만나는 게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가 아주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파트너들보다는 스폰서님들이 꿈과 목표가 명확하고 훨씬 더 목표와 어떤 꿈에 대해서 명확한 그리고 실제로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지만 힘들어하는 파트너를 만날수록 내가 그들을 다시 이렇게 뭐 에너지 업을 시키지 없다면 시너지 업을 시킬 수 없다면 나까지도 같이 깔아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복해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을 느낄 때 최고의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관계를 가져가는 거,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최인정 교수님은 두 가지를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행복은 몸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또 행복은 소유물을 소비하는 데 있을까요? 체험을 소비하는 데 있을까요? 이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동시에 강의 속에서는 막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얘기를 저는 두 가지를 모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마음 관리를 잘하는, 아까 영혼의 영양소에서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몸에 의한 신체 활동을 할 때도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물을 소비할 때도 행복감을 느끼지만, 즉 내가 사고 싶었던 명품 가방을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명품 구두를 산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내 소유물을 소비할 때도 행복하지만 그때 행복을 느끼는 순간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체험을 통한 소비, 이 소비가 훨씬 더 행복감을 지속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과거에 내가 정말 원하던 옷을 샀어요. 한 일주일 동안 새 옷 입는 그 느낌으로 그때까지만 행복하지 1년 지나고 나면 옷장에 들어간 그 옷을 꺼낼 때마다 행복하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1년 전에 가족과 함께 떠났던 하와이 여행, 제주도 여행, 설악산 여행 이런 여행들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소유물을 통한 소비가 아니라 체험을 통한 여행을 통한 이런 어떤 경험적 소비는 엄청난 행복감이 지속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체험은 단순하게 마음적인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활동, 말하기, 걷기, 놀기, 먹기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감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최인정 교수님은 가장 강조하는 행복의 종합 세트, 행복의 뷔페 뭐로 생각할까요? 질문 나갑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 행복의 종합 뷔페. 조금 전에 제가 먹기, 놀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했죠? 걷기, 그 다음에 수다, 말하기,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모든 행복할 때, 이럴 때 다 행복하다라는 게 다 들어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할 때, 이거 할 때 행복하다라는 게 종합 선물 센터처럼 나와 있겠다는 거죠. 뭘까요? 댓글 막 올라오고 있겠죠, 그죠? 바로 여행입니다. 여행을 갈 때, 특히 여행은 누구랑 같이 가죠? 혼자 갈 때도 있지만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 활동에 대한 통한 행복 에너지도 마음 관리도 필수지만 행복 에너지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행복을 주는 최고의 활동은 최인정 교수님은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많은 사사분면 중에 가치가 있고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것들 중에 여기 있는 꼭지점 있죠, 그죠? 이게 바로 독불적인 장소에 있는 저기 있는 곳이 바로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 나가면 돌아오시는 예, 그렇죠,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여행을 집 나가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제주도에 하는 얘기가 가족들과 함께 충분한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가면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다. 그냥 이제 옛날처럼 그죠. 아무것도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가족들끼리 분란이 일어나는데 준비된 여행은 많은 행복감을 준다라는 얘기도 하더라는 거죠. 옛날에 그때 광고도 나왔죠, 그죠? 집 나가면 그런 어떤 고생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여기서 왜 이런 여행을 하시느냐?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소유물을 소비하는 것하고 체험을 소비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행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소비를 늘려라는 게 아니라 여행이라고 하는 체험, 여행이라고 하는 경험을, 활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유연해지고 그 사고가 창의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돈이 없어 여행도 못 가, 시간이 없어 여행을 못 가, 이게 아니라 여행을 가기 위해서라도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왜?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행복함을 못 느끼고 돈 벌다가 그냥 한순간에 가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행에 대한 경험을 자녀들에게 많이 경험해 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더라? 돈이 필요하더라. 돈 벌 이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여행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것도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활동을 잘해야 되는, Y를 심어주는 또 다른 동기부여도 되더라는 게 이분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행복은 철저하게 시간관리의 문제다. 자, 그래서 TV를 보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디지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좀 SNS하고 유튜브하고 다른 여러 가지 하는 시간들을 다 줄여서 시간을 확보해야만 뭘 떠날 수 있다? 행복도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제인츠 교수님은 여행이다라고 해요. 모든 시간 관리를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서 TV 보는 시간을 줄여서 오히려 신체 활동에 썼을 때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낀다. 아까 마음 관리도 중요하지만 몸 관리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몸 관리도 중요한데 신체 활동을 했을 때, 운동을 통한 땀을 막 흘렸을 때 오는 행복감들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산책을 하거나 걷거나 짧은 어떤 밖에 나가서 같이 동료와 함께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행복을 주는데 아주 중요하더라. 그래서 뭐가 마음을 지배한다? 환경이 마음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내 의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너무나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시스템에서 이 시간에 동시에 강의를 듣는 이유도, 내가 이런 시간에 강의를 듣지 않으면 내 마음은 이미 부정적인 곳에 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배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 관리도 해야 되는구나, 내 몸 관리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행복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 관리도 해야 되는구나,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라는 어떤 것들도 배움을 통해서 훨씬 더 내가 긍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는 선한 행동을 하다 보면 선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보면 부모님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음식을 수확하거나 이러면 동네에 다 나누어 먹는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은 우리는 선한 행동이다. 그래서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집의 아이가 혹시나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 부모님들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때로는 그냥 웃고 넘어가거나 잘 다이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동들,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풀고 나누는 것이 관행의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왜냐하면 선한 행동은 선한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선한 행동이 선한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그리고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행복감을 주는 데 있어서 연인이나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나 형제나 친구, 이들이 모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환경, 이들의 어떤 관계가 나의 행복감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주변에 매번 있는데 만날 때마다 죽겠다라는 사람, 장난하면 나도 죽겠다라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주변에 매번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보면 저 친구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또 그런데 며칠 전에 뭔가 또 하고 있어. 안 될 것 같은데 또 하고 있어. 근데 돼버려. 그럼 나도 어떻게 생각하겠죠? 자신감 생기겠죠. 나도 저 친구처럼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내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저도 어제 영향을 받았어요. 어제 이야기 제가 어떤 얘기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험 칠 때 1학기 때 한 번 가고 대학교를 아직 가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동기생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서 이제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의 이제 하루 일과가 뭐냐면 하루 일과가 푹 자고 일어나서 간단하게 물 한 잔 마시고 헬스장을 갑니다. 헬스장을 가고 갔다 와서 프로틴하고 밥을 먹거나 프로틴을 먹거나 하고는 오후에
피아노를 가고 저녁에 이제 친구들 만나거나 자기가 해야 될 뭐 과제 사이버 이렇게 교육을 듣거나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반대로 저녁에 이제 뭐 9시나 10시에 또 이제 산책을 나갑니다. 그래서 강변을 가서 뛰고 걷고 하기를 한 1년, 작년 11월 달에 수능 쳤으니까 12월 달부터 벌써 한 8개월 정도 됐네요. 8개월 동안 그 일을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애가 살이 좀 많았거든요. 뭐 이렇게 90kg까지는 안 돼도 80대 중후반쯤 갔는데 어제 제가 이제 방에 뭔가 드라이기 소리가 들려서 제 안방에 보통 자기 방에서 드라이를 보통 하는데 그날은 저희 방에서 드라이를 하더라고요. 소리가 들려서 윤호가 이 방에 있네 하고 들어갔는데 위에 우통을 벗고 위에 옷을 안 입고 맨몸으로 드라이를 하는데 깜짝 놀라서 제 아들이 아닌 줄 알았어요. 몸이 역삼각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전에는 몸이 뭐 불럭불럭 해가지고 살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뼈를 딱 놓고 어깨를 폈는데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근육이 콱콱 이렇게 나오면서 몸이 뭐 그냥 이렇게 그 TV에 그 전날 뭐 이렇게 연예인들 보는 그 몸매 있잖아요. 역삼각형이 이렇게 이 PT 받아가지고 체조하는 헬스하는 그 친구처럼 몸이 딱 되어 있는데 제가 저걸 보고 영향을 받은 거죠. 나도 운동해야 되겠다. 잘못하다가 아빠만 배불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들을 통해서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우만 보더라도 아들이 뭔가 꾸준하게 열심히 피아노를 하고 그 다음에 헬스를 하는 거 1년 가까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하는 결과물을 딱 보니까 와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순간 아들이지만 부모로서 그런 생각이 아빠로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적으로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부모가 자녀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너무나 크겠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생활을 하루를 일주일을 1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나의 자녀들이 보고 아빠처럼 나도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아빠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내가 함께 있는 이런 배우자, 부모님, 형제, 친구 그리고 연인 자녀들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내가 형성해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자유도 중요하고 유능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내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선한 사람이 되고 그 선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좋은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느낀다. 그래서 최재 교수님이 논문에 따라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있을 친구가 행복감이 증가될 확률이 15%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행복해서 내 행복감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파되어서 이 사람도 행복해질 확률이 15%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친구가 그러면 15%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행복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나를 만난 적도 없지만 저분이 선배님이 행복할 확률이 10%가 증가된다라고 해요. 그럼 선배님이 만나는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6%가 증가가 된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15%가 증가되는데 내가 불행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불행할 확률이 15%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아메이를 통해서 저는 왜 하느냐 아메이를 왜 하느냐 아메이라는 회사가 아메이라는 수단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수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자유, 유능, 관계적인 부분들을 다 해소해 주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아메가 가지고 있는 창업 이념 때문에 그렇다. 창업 이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회사가 만들어진 이유잖아요. 그죠? 회사가 처음 설립된 이유인 거죠. 설립된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위해서 아메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존재하는 이유다. 각자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고자 하는 사람한테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오로지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 하나 있다면 아메에서는 자 내가 회사에 이런 제품 이런 기술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놓고 당신들에게 유통권을 줄 테니까 광고와 유통을 통해서 한번 잘 살아봐라라고 이런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아메이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고 저는 거기에 손을 잡아서 지금 파트너가 되어서 11년째 아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는 만들어질 때부터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자유가족 희망 보상인데 저도 보니까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저의 자유, 영혼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정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그리고 가족이 함께 행복하고 그리고 미래가 항상 희망적이고 내가 한 재능, 내가 한 어떤 유능함을 보상받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행까지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거다. 저걸 위해서 나도 아메 사업을 수단으로 삼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평생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얘기의 주제는 다시 돌아가보면 정리만 좀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아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Q&A 질문을 통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왜 준비해야 되는가? 왜? 기술이 너무 발달되어 가는데 그 기술의 발달에 내가 하는 일의 적합도가 한번 검증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메이라는 수단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너무 오래 산다. 너무 오래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같은 소득원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아메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단을 통해서 한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시대에 정조주된 3회 사업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언택트 시대에서 언택트로 넘어오면서 아메이가 필요로 하는 아메이 사업자들이 필요하는 언택트의 유튜브 라이브 그다음 줌 라이브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들이 다 그리고 본사에서도 A 클릭이라든지 SOP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정조준에 있는 일이 분명히 맞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조건과 왜 아메이 사업이 이상적인가를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쭉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았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으로 한 번에 끝내는 일이 아니라 정말 호기심과 관심이 발생했다면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듣고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